1년 중 가장 성스럽고 뜻깊어야 할 섣달 금은밤, 온 친척이 차례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제 모든 청춘을 바쳐 사랑했던 남편이 회초리를 들고 와 무릎 꿇고 불륜을 자백하라 소리쳤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회초리 소리는 우리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USB 하나를 꺼내 거실 중앙에 놓인 대형 TV에 꽂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터지는 요란한 폭죽 소리를 배경으로 TV 화면에 시어머니와 형부, 즉 남편의 매형이 부끄러운 자세로 뒤엉켜 있는 모습이 나타나자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늘 고개 숙이고 순종하던 며느리였던 저를 이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 충격적인 영상을 손에 넣게 된 걸까요? 섣달 금음, 날씨는 쌀쌀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시댁인 3층짜리 양옥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죠. 조상님을 모신 제사상에서 피어오르는 향냄새가 시어머니가 끓인 떡국 냄새와 어우러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여사님이 막 부엌에서 음식을 내오시고 고모, 삼촌 등 친척들의 웃음소리,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어우러져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화목한 풍경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며느리인 저 이서연도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잡채를 접시에 담으면서도 누는 거실 쪽을 힐끔거렸죠. 남편 민준 씨가 삼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 셔츠를 입은 단정한 모습, 다정한 미소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저는 한때 그 사람만 있다면, 이 가정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저의 모든 고생과 인내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지난 5년간 그렇게 제 자신을 속여왔습니다. 섣달 금음 저녁 식사는 적어도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은 예리하고 권위적인 분으로 이 집에서 당신의 말을 법으로 여기는 분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상냥한 척 하셨습니다. 제게 갈비찜 한 점을 집어주며 모두에게 말했죠. 우리 서연이 참 착하고 부지런해. 얘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나서 내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우며 프로그래밍된 미소였죠. 저는 그 말이 그저 인사치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제가 시장에서 조금 시든 나무를 사왔다는 이유만으로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며 집안 망신시킨다고 온 시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던 분이니까요.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 지영 씨는 아름답지만 늘 어딘가 우울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현우 씨 옆에 앉아 있었죠. 형부인 현우 씨는 활발하고 말솜씨가 뛰어나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출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최 여사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너무 순하고 발전이 없다고 여기는 제 남편 민준 씨와 비교하는 이상적인 사윗감이었습니다. 만약 제 휴대폰에서 카톡 소리가 울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은 그 거짓된 평화의 껍데기 속에서 계속되었을 겁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식탁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제 직장 상사인 김 부장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늘 저를 잘 챙겨주시던 분이었죠. 내용은 단지 서연 씨와 가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만사형통하길 바랍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예의 바른 아무 문제 될 것 없는 새해 인사였죠. 하지만 그 메시지는 민준 씨의 눈에 띄었고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비극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휴대폰을 집어들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다정한 미소는 사라지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낯선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제게 한마디도 묻지 않고 모두가 설특선 영화를 보고 있는 거실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시계가 정확히 12시를 가리키는 순간, 새해를 맞는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조상님께 절을 하려 할 때 민준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엄숙함을 갈랐습니다. 잠깐만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봤습니다. 민준 씨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와 제 휴대폰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서연, 이리 좀 나와봐.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는 휴대폰을 찻상 위로 내던졌습니다. 설명해봐. 이 시간에 문자 보낸 놈 누구야? 내 등 뒤에서 만나기로 약속이라도 한 거냐? 방 안은 죽은 듯 조용해졌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비난은 한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부장님이신데 그냥 새해 인사 문자 보낸 거야. 하지만 제 해명은 이미 불붙은 그의 분노 앞에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즉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저를 망신줄 기회를 잡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해 인사를 하는 부장님이 어디 며느리한테 이 시간에 문자를 보내. 내가 내 관상을 보니 정숙하지 못할 줄 알았다. 쯧쯧. 남편 있는 여자가 밖에서 놀아나다니.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시누이 지영 씨도 비꼬는 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 엄마도 참 새삼스러울 것도 없잖아요. 예쁘니까 남자들이 따르는 건 당연하죠. 우리 민준이만 불쌍하지.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뻔뻔하게 저를 모함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내 성격 알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민준 씨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벽 한쪽을 응시했죠. 그리고 그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거실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자손들을 훈육하기 위해 남겨두셨다는 낡은 회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회초리를 내리자 마른 회초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무릎 꿇어 그가 핏발선 눈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무릎 꿇고 조상님들 앞에서 온 친척들 앞에서 죄를 고백해 말해 그놈이랑 몇 번이나 잤어. 저는 경악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아니야. 내 남편이 아니야.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민준 씨가 아니야.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이건 악마야. 저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제발 이러지 마. 아직도 변명이야? 민준 씨가 소리치며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친척들은 겁에 질리거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들이 직접 연출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초리가 내려치기 직전 제가 이 섣달금은 밤에 구타당하고 능욕당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 순간 지난 5년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사랑과 인내, 희미한 희망이 산산조각 나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얼음덩어리가 될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렸죠. 저는 더 이상 도사를 기다리는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밤 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면 양도 늑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서 민준 씨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제 손은 천천히 외투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회초리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보관해 두었죠. 작지만 이 가문의 거짓된 명예를 모두 불태워버릴 수 있는 진실을 담은 USB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TV를 향해 걸어갈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판은 제가 뒤집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감과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화면이 나타났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섣달금은 밤에는 화려한 불꽃놀이뿐만 아니라 한 명문가의 명예가 치욕 속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그 후 몇 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온 집안이 제 발걸음 하나하나에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 씨의 손에 들린 회초리는 허공에 멈춘 채 폭력과 잔인함의 상징처럼 흉측한 조각상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경멸, 희열에 차 있던 모두의 시선은 이제 저에게 자신을 삼키려는 홍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작은 몸짓에 쏠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섣달금은 밤에 남편에게 불륜으로 몰리고 온 가족에게 포위당한 여자가 무릎 꿇고 울며 비는 대신 태연하게 TV 앞으로 걸어가다니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정성 들여 화장한 얼굴에 경멸의 미소가 뚜렷했죠.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누구 보라고 연극이라도 하게? 아니면 구슬픈 발라드라도 틀어서 동정이라도 구하려는 게냐. 그녀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늘 모범적인 사위인 척하던 형부 현우 씨도 거짓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제, 잘못했으면 그냥 인정해. 여자는 시댁 체면 세워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면 처제만 손해야. 그의 말은 겉보기엔 진심 어린 조언 같았지만 실은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또 다른 칼날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사람이고 이 치욕을 조용히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확인시키는 말이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TV 옆면에 있는 USB 포트에 USB를 꽂을 때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계략이 아닌 눈물과 치욕으로 말이죠. 탁자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를 가볍게 스쳤고 화면에서 나온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마 그때 제 모습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해 보였을 겁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연극에서 너무 오랫동안 서툰 배우 역할을 해왔습니다. 착한 며느리, 현명한 아내, 위아래를 아는 분별력 있는 사람의 역할을 완벽하게 외웠죠. 저는 제 역할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제 자신이 누구인지, 저 또한 감정이 있고 아픔을 느끼고 자존심이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 연극의 감독은 제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두는 가면 없이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를 연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한때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편 민준 씨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손에 든 회초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있던 분노는 이제 당혹감과 혼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왜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왜 그와 그의 가족이 기대했던 것처럼 울부짖거나 애원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 더 복잡하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절망이 강철로 변해버린 웃음이었습니다. 오빠, 이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 섣달금은 밤에 온 친척 앞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모욕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맞을 뻔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을까? 말해봐. 더 나쁜 게 있어?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처럼 방 안의 침묵을 꿰뚫고 그의 비겁함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예전의 민준 씨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의 모습을.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공허함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죠.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말문이 막히자 칼로 귀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가 옳다는 거야. 네가 바람 피워서 이 집안 명예에 먹칠을 했는데
맞는 건 약과지. 민준아 뭐 하고 있어. 저 계집애를 때려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 그녀는 마치 제가 당장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듯 제 고통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듯이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제 제가 상영할 연극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줄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이 가볍게 재생 버튼을 눌렀고 TV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구슬픈 뮤직비디오도 동정을 구하는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TV의 FHD 화질로 선명하게 나타난 것은 익숙한 구도의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집 거실이었죠. 번쩍이는 가죽 소파와 시어머니가 늘 자랑하던 마도성공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주인공이 그들이 방금 제게 씌운 누명보다만 배는 더 역겨운 연극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여자는 머리를 높게 틀어올린 익숙한 모습의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었고 그녀를 끌어안고 매끄러운 등을 끊임없이 쓰다듬는 남자는 바로 형부 민준 씨의 매형인 현우 씨였습니다. 그 장면, 그 부끄럽고 은밀한 애정 행각이 박씨 가문 전체 친척들 앞에서 생생하게 아무런 가림 없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숨소리가 멎는 듯했습니다. 밖에서 요란하게 터지던 폭죽 소리는 갑자기 생뚱맞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마치 죽음 같은 정적과 대형 화면 위에서 춤추는 추악하고 노골적인 영상만 남은 듯했습니다. 민준 씨의 손에서 회초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하는 건조하고 애처로운 소리는 마치 한 가문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명예를 중시하던 가문은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이 끔찍한 영상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얼굴이 성스러운 섣달금은 밤에 벗겨졌을 때 시댁 식구들 각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방 안의 공기는 모두 빨려나간 듯 했습니다. 그 추악한 영상이 나타나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노골적이고 병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옹성거리던 소리는 잦아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멎었습니다. 오직 무겁고 끈적한 침묵만이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경악과 혼란을 넘어 극도의 혐오감으로 물들었습니다. 늘 박씨 가문의 가풍과 예절을 자랑스러워하던 삼촌, 고모, 이모들. 그들은 이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망부석처럼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로 도덕을 설파하며 저를 때려야 한다고 외치던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이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TV 속 자신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껍게 바른 화장도 명백히 드러난 공황과 치욕을 가릴 수는 없었죠. 입술은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 팔걸이를 겨우 붙잡고 서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녀 옆에서 늘 신사답고 예의 바른 척하던 형부 현우 씨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는 비참할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말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생생하고 진실된 영상 앞에서 너무나 미약하고 무력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역겨운 진실이었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신우이 지영 씨였을 겁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늘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이제 공황과 무너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믿어왔던 남편, 자신의 청춘을 바쳐 가정을 꾸려온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극진히 존경했던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낌도 없이 그저 가슴 아픈 침묵만이 흘렀죠. 그녀는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의 비웃음과 경멸이 없었습니다. 대신 원망과 함께 한 줄기 고마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이 잔인한 진실을 폭로한 저에 대한 원망, 하지만 동시에 이 기만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보였죠. 그는 화면을 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존경해 마지 않던 어머니, 아내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벌하라고 부추겼던 그 어머니가 바로 가장 역겨운 불륜과 폐륜의 연극을 벌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지난 수년간 어머니에게 바쳤던 믿음과 존경이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평정을 유지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고 침착하게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시어머니와 형부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화면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한 명씩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분명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다들 많이 놀라셨나 봐요. 존경하는 어머님, 그리고 온 가족의 자랑인 형부, 두 분은 이 영상이 익숙하신가요? 다른 영상도 더 틀어드릴까요? 저 아직 많거든요. 다양한 각도에서 요일별로 찍은 것도 있고 편집 안 한 원본 사운드까지 다 있답니다. 제 말은 방 안에 터진 두 번째 폭탄과 같았습니다. 최 여사님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극도의 공포가 뒤섞인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 감히 우리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이 악독한 것. 민준아, 거기서 뭐해? 저 TV 박살내고 전현을 죽여버려. 그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며 손톱을 세워 핥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 씨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죠. 형부 현우 씨가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장모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TV에 꽂힌 USB를 빼앗기 위해서였죠. 내놔, 그거 나한테 줘. 그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저는 USB를 뽑아 손안에 꽉 쥐었습니다. 가져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쉽진 않을걸요, 형부. 잊지 마세요. 원본은 제가 여러 곳에 저장해뒀으니까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제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 이 도시 전체가 형부와 장모님의 특별한 연극을 감상하게 될 거예요. 제 협박은 즉효를 발휘했습니다. 형부 현우 씨는 멈춰섰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경력, 명성, 가정이 모두 제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심판의 정점에 서 있던 박씨 가문의 사람들은 이제 치욕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그들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며느리가 어떻게 이처럼 경천동지할 영상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제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타오르던 고통과 의심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 맴도는 가장 큰 질문. 그들의 경악 어린 눈빛 속에서 제가 읽을 수 있는 그 질문은 바로 왜 였습니다. 왜 나인가?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것 같던 늘 조용히 고개 숙이던 며느리인 내가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비밀을 손에 쥐게 되었는가? 그들은 아마 제가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함정을 파놓은 교활한 계략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쫓기다 보니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운 사냥감이었을 뿐이죠. 이 진실은 제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저를 마주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1년여 전 아주 작은 징후들, 처음에는 저조차도 도저히 연결할 수 없었던 흩어진 조각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시어머니와 형부, 현우 씨의 관계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어머니가 유능하고 싹싹하며 늘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사위를 유별나게 아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늘 현우 씨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의 말솜씨, 처세술, 심지어 그가 골라오는 선물까지도요. 현우 씨가 집에 올 때마다 그녀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와 심지어 아들인 민준 씨에게 보이는 평소의 굳은 표정과 확연히 달랐죠. 그 때문에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성격이 순하고 정직하지만 다소 답답한 면이 있어 형부처럼 싹싹하고 말주변이 좋지 않았으니 시어머니가 사위를 더 예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어렴풋이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뻐함은 점점 기이해졌고 장모와 사위라는 일반적인 관계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눈빛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나누는 의미심장한 눈빛, 우연을 가장했지만 이상하리만치 길게 이어지는 손길. 한 번은 제가 부엌에 있다가 문틈으로 거실을 무심코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형부 현우 씨는 바닥에 앉아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머리를 긁어주고 있었죠. 아주 친밀한 광경, 장모와 사위의 관계라고는 보기 힘든 그런 친밀함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목이 바싹 말랐지만 저는 또다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야. 아마 시골에서는 저렇게 친근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들을 변호하고 제 자신을 안심시킬 이유를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제 의심이 본격적으로 커진 것은 시누이 지영 씨가 부산으로 일주일간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형부 현우 씨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니 심심해서 어머님과 밥 먹으면 좋겠다는 이유였죠.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내며 친아들보다 더 극진히 그를 챙겼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거실에서 아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까르르 웃는 소리가 제 침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서 어렴풋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때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고 마음은 공포와 혐오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 씨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민준 씨는 절대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어머니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낸다고 생각할 겁니다. 또 제가 너무 예민하고 생각이 많다고 말하겠죠. 의심의 정점은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값비싼 실크 스카프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물을 드리자 그녀는 건성으로 받으며 고맙다 한마디 하고는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형부 현우 씨 차례가 되자 그는 옥으로 만든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기뻐서 그를 껴안고는 팔찌를 손목에 차고 저녁 내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 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꽉 닫혀 있지 않았죠.
저는 그녀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애교 섞이고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선물 고마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밤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일까?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위선적이고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할 부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그들의 진짜 얼굴을 벗겨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온갖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혹독하고 독단적인 성격이라면 제 입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집, 한 지붕 아래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일들을 직접 찾아보고 목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혐오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도 들었죠. 하지만 그 모든 망설임은 곧 사라졌습니다. 제가 억울함을 토로할 때마다 무심하고 냉담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남편 민준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부당하게 욕을 먹을 때 그는 침묵하거나 더 심하게는 집안 시끄러우니 그냥 좀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도난받는 가정부 취급하며 독서를 퍼붓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거짓된 미소와 교묘한 말 속에 늘 계산이 깔려있던 형부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제 안의 망설임을 씻어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이 판에서 저의 동맹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 여러 밤을 새워가며 몰래카메라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았습니다. 들키지 않으면서도 화질이 좋은 것을 골라야 했죠. 마침내 저는 단추만 한 크기로 옷걸이로 위장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풀 HD 화질의 녹음 기능도 선명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을 사용했습니다. 민준 씨 몰래 비상시에 대비해 모아둔 돈이었죠. 원래는 시골에 계신 친정 부모님을 위해 쓰려던 돈이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써야 했습니다. 설치하는 것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온 가족이 집을 비운 시간을 골라야 했죠. 다행히 그 주말 시댁 식구들은 먼 친척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제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토요일 하루 종일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거실 높은 구석, 나무 풍경화 액자를 거는 고리로 위장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그 위치에서는 거실 전체, 특히 시어머니와 형부가 자주 앉아 이야기하는 소파 구역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낑낑거리며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누가 갑자기 돌아올까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노력 끝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카메라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은 매우 선명했고 소리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감으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세계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카메라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일상은 평소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모질었고 민준 씨는 무관심했으며 형부는 가끔 들러 모두 앞에서 모범적인 사위인 척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가 정말로 의심이 많았던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제 상상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본 광경은 그저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 제가 회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카메라가 거실에서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알림이었죠. 저는 서둘러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와 형부 현우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우 씨가 친밀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귀에 바싹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화장실로 달려가 거칠게 구토했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카메라는 훨씬 더 끔찍한 장면들을 수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던 바로 그 소파에서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연인들만이 나눌 법한 말과 몸짓을 서슴지 않았죠. 그리고 절정은 민준 씨와 지영 씨가 모두 집에 없던 어느 날 저녁, 그들이 거실에서 거리낌 없이 관계를 맺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휴대폰 화면을 통해 극도의 침묵과 공포 속에서 홀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영상을 저장하고 여러 개로 복사해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무기이자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컵을 넘치게 할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을 기다렸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몰락에 불을 붙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섣달 금은 밤, 민준 씨가 회초리를 들고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며 소리칠 때 저는 제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을 때 거실은 더 이상 화목한 모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양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고인에서 얼떨결에 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TV 화면은 여전히 가장 치욕적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거실의 침묵은 이제 비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홍수전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끔찍한 붕괴가 곧 닥칠 것을 알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그 침묵을 처음으로 깼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닌 광적인 행동으로 말이죠. 치욕과 공포는 그녀를 이성을 잃은 야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탁자 위에 있던 값비싼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고 TV를 향해 던지려 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죄의 증거를 지울 수 있다는 듯이요. 내가 부숴버릴 거야.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년아. 하지만 그녀가 손을 쓰기도 전에 한 손이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신우이 지영 씨였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그렇게 단호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순종적이고 현모양처의 가면 속에 살던 그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 웃음거리로 만드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눈에는 고통뿐만 아니라 증오심도 서려 있었죠. 그녀는 옆에 돌처럼 굳어서 있는 남자를 돌아봤습니다. 그녀가 극진히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을. 당신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랑 엄마, 두 사람. 그녀는
고통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 평생 입에 담고 싶지 않았을 질문이었을 겁니다. 형부 현우 씨는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황급히 지영 씨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새로운 연극이 시작된 것이죠.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장모님한테 강요당했어. 전부 다 장모님 때문이야. 장모님이 날 유혹했어. 나는 그냥 희생자일 뿐이야. 그의 비겁하고 파렴치한 말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저조차도 늘 신사답고 예의 바른 척하던 그가 그렇게 뻔뻔한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모이자 불륜 상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자신만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이든 여자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었던 불쌍하고 나약한 희생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여사님은 광기에 휩싸여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원한에 찬 광적인 웃음소리였습니다. 희생자, 네가 희생자라고? 이 천하의 나쁜 놈아, 너야말로 네가 몇 번이고 나를 찾아와서 달콤한 말로 나를 꿰었잖아. 네가 그랬잖아. 늘 우울하고 답답한 내 마누라한테 질렸다고. 나랑 있어야 진짜 남자가 된 것 같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겠다고. 그녀는 형부 현우 씨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두 죄인의 싸움은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온 친척 앞에서 서로를 욕하고 모욕하며 가장 추악한 비밀들을 폭로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약속과 계산이 얽혀 있었죠. 알고 보니 형부 현우 씨는 장모를 이용해 사업적으로 이득을 취하려 했고 최 여사님은 죽은 남편에게서 얻지 못했던 만족감을 사위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폐륜적인 연극은 이제 서로를 탓하고 고발하는 극적인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남편 민준 씨가 마침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에 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낯설고 공허한 시선, 한때 존경했던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치심, 후회, 그리고 애원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목이 맨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말을 끝내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늦은 사과와 거짓된 후회에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나한테 사과라도 하려고? 아니면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할 셈이야. 민준 씨, 스스로를 속이지 마. 당신은 그분 아들이고 이 집에서 살았어. 정말 아무 이상한 낌새도 못 챘어?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마주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너무 비겁해서 침묵하고 외면하기로 선택한 거 아니야? 제 말은 피 흘리는 그의 심장에 꽂히는 마지막 비수와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비틀거렸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그의 침묵과 무관심은 무심함이 아니라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얼떨결에 관객이 되었던 친척들은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막장이구나. 가문 망신이다. 앞으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서연이가 불쌍하다. 지난 5년 동안 대체 뭘 겪은 거야. 여론의 저울은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경멸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정과 약간의 경외심을 보냈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재판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사회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형부 사이의 격렬한 싸움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큰아버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을 때야 멈췄습니다. 됐다. 모두 입 다물어라. 섣달금은 밤에 조상님 모시는 곳을 이따위 난장판으로 만들어? 이게 무슨 꼴이냐. 어른의 위험 있는 호통에 모든 것이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최 여사님과 현우 씨는 욕설을 멈췄지만 여전히 서로를 불꽃 튀는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상대에 대한 증오는 이제 치욕감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방 안은 다시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지영 씨의 흐느낌만이 들릴 뿐이었죠. 큰아버님은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형님으로 엄격하고 도덕적이며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늘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큰아버님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의심스러운 기색 대신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일에 대해 내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집안을 대표해서 너에게 사과한다. 네가 너무 많은 억울함을 겪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뒤늦은 사과였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가문에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적어도 제가 그들의 부패와 위선을 본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큰아버님은 다시 민준 씨를 보며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민준아, 네가 남편이고 가장인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뒀느냐. 내 아내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덩달아 폭력을 휘두르려 하다니 큰 죄를 지을 뻔했어. 네가 아직도 남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눈이나 제대로 감으시겠느냐? 큰아버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채찍이 되어 민준 씨의 양심을 후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버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실패한 남편이었고 불효자였으며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큰아버님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겠구나. 남들 보기 흉하니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최 여사와 현우 서방, 일은 나중에 집안에서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민준이 너희 부부 문제는 네가 서연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억울한 일 겪지 않도록 잘해줘라. 큰아버님의 말씀은 가문의 남은 명예를 조금이라도 지키려는 마지막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며 모든 일이 다른 억울한 며느리들이 겪는 일들처럼 조용히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크게 착각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침묵했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오늘 밤 제가 일어선 것은 사과 한마디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썩어 빠진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자유와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큰아버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버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결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방안은 다시 한번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감히 어른의 말씀을 거역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닙니다. 이건 결혼 생활의 한계를 넘었고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거짓과 기만, 병적인 환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가벼웠지만 폭탄 같은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민준 씨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안 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고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가 달려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기회? 지난 5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지.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 준 적 있어? 아니면 그저 당신 어머니 뒤에 서서 내가 괴롭힘 당하고 모욕당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잖아. 민준 씨,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이미 죽었어. 당신이 회초리를 들고 나를 때리려던 바로 그 순간에 죽었다고. 제 사랑은 쉽게 버렸다가 다시 주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그의 가족에 의해 남김없이 짓밟였습니다. 저는 방 안의 모든 사람, 그 경악하고 멍한 얼굴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알려드리죠. 이 영상 저는 지우지 않을 겁니다. 제 변호사에게 보낼 거예요. 만약 앞으로 이 가족 중 누구라도 제 인생을 방해하려 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저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선언은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손에 있는 장기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판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가 없는 길을. 하지만 그들이 저를 순순히 보내줄까요? 제 자유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정말 순조롭게 끝날 수 있을까요? 이혼 선언과 영상 공개 협박은 박 씨 가문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강제로 머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전처럼 쉽게 다룰 수 있는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제 안에 붙은 불은 그것을 끄려하는 누구든 태워버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쉽게 떠나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비밀이 일단 세상에 알려지면 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가문의 명예가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그날 섣달금은 밤은 축제 분위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서둘러 돌아갔고 저에게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저는 한 가족 비극의 중심이 되었고 이 이야기는 분명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개인용품이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서 5년을 살았지만 진정으로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 책상과 의자부터 작은 장식품 하나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장만한 것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확인시키기 위해 그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제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나섰을 때 민준 씨가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이전의 난폭하고 폭력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붓고 충혈되어 있었죠. 서연아, 가지마. 내가 널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적어도 시간을 좀 줘. 우리 다시 얘기 좀 할 수 없을까?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민준 씨, 모든 건 이미 명백해. 길 좀 비켜줘. 하지만 민준 씨는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으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서연아, 너 없으면 못 살아. 네가 내 전부야. 네가 가버리면 난 어떻게 살라고. 정말 우습고 약간은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전부? 내가 전부였다면 왜 단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내가 전부였다면 왜 새해 인사 문자 하나 때문에 회초리를 들고 나를 때리려 했을까? 내가 전부였다면 왜 5년 내내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홀로 감당하게 내버려뒀을까? 저는 그의 손을 떼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운 거야. 진실이 밝혀질까봐, 체면을 잃을까봐, 당신 가족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까 봐두려운 거지. 당신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민준 씨.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사랑할 뿐이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단호하게 그를 밀치고 가방을 끌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그의 울부짖는 애원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처럼 굳어버린 제 마음을 더 이상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친한 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당장 친정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죠. 마음을 추스르고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바로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증거로 그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중년의 경험 많은 여성 변호사님은 영상을 본 후 자신이 맡았던 사건 중 가장 드물고 복잡한 경우 중 하나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는 제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웃 친구의 말에 따르면 제가 떠난 후 시어머니와 형부는 계속해서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고 합니다. 시누이 지영 씨는 하룻밤 사이에 눈물이 마를 정도로 온 뒤 별거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파렴치한 남편과 병적인 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형부 현우 씨는 아내에게 버림받고 처가 식구들에게도 외면당하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매일 술에 절어 살며 일에 대한 의욕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 여사님은 며느리, 사위, 그리고 딸의 신뢰까지 모두 잃은 후 완전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울고 신세 한탄만 한다고 했습니다. 크고 으리으리했던 3층 집은 이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음산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저와의 이혼 소송에 직면해야 했으며 친척과 이웃들의 냉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제게 수없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며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모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번호를 차단했죠. 더 이상 어떤 거짓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위선과 거짓 위에 세워진 가문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법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평온 속에서 지냈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너무 많이 살았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허울 좋은 세상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편견과 불합리한 규칙에 갇혀 있었죠. 이제 그 세상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 삶의 맑은 공기를 마신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이혼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특히 그 영상 때문에 전 시댁 식구들은 감히 문제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일을 크게 벌이면 협박했던 대로 행동에 옮길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법원도 서류를 검토한 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혼할 권리를 얻었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의 절반, 즉 약간의 저축과 다른 자산들을 분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제가 이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판결은 전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모든 애원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법정에 선 날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그렇게 한마디 작별 인사도 한 톨의 미련도 없이 신속하고 냉정하게 끝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분할받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골로 돌아가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일어서서 제 인생을 다시 세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도심의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얻어 제 취향대로 밝고 따뜻한 색감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한 미디어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구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관계들이 생겼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던 며느리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며 행복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미소를요. 한편 전 시댁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륜적인 스캔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는 법이니까요. 섣달금은 밤에 있었던 친척들은 입단속을 당부받았음에도 그처럼 충격적인 이야기를 비밀로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전체 그리고 도시 전체가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박씨 가문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형부 현우 씨는 한동안 술에 절어 살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렇게 추문이 있는 사람을 받아줄 회사는 아무데도 없었죠. 직장, 가족, 명예를 모두 잃은 그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로 시름을 달래다 어느 날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길 가던 사람을 친 것이죠. 그 사고로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한때 성공한 모범적인 남자로 여겨졌던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시누이 지영 씨는 별거 후 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야 했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녀에게는 해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위선적인 억압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을 구했고 힘들지만 생활을 꾸려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가끔 그녀는 제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예전의 비아냥거림이나 경멸 대신 공감과 약간의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가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깨닫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님은 너무 많은 충격을 겪은 후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총명하지 못했고 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만 했습니다. 크고 으리으리했던 3층 집은 이제 텅 비고 쓸쓸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그 집에서 홀로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고 형부의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해 집의 일부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출구 없는 어두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사람, 제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한 사람이 아직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 민준 씨입니다. 그가 고독과 양심의 가책, 그리고 산산조각 난 가족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그가 제게 한 짓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병적인 음모의 주동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비겁함과 무관심이 바로 그 모든 죄악을 키운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저를 보호하고 제 말을 들어주고 저를 믿어주었다면 아마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어머니와 형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제게 진정한 가정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외면을, 그리고 자신의 거짓된 평화를 위해 저를 희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죽었으니 증오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증오심을 곱씹는 것은 제 영혼을 지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제가 겪었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저는 그가 온 세상에 외면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을 맛보길 바랐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비겁한 본 모습과 마주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에 대해 스스로 양심에 묻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폭력도 시끄러운 복수도 아닌 깊고 고통스러운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죠. 저는 아직 그 끔찍한 영상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영원히 묻어둘 비밀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그들과 다를 바 없어지니까요. 다른 사람의 추악한 일을 들춰내 대중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단 한 사람에게만 보낼 겁니다. 제가 알기에 민준 씨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에게요. 체면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타격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이죠. 그 사람은 바로 10년 전에 돌아가신 민준 씨의 아버지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죠.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영상을 그분께 전달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가르침이 민준 씨의 마음속에 다시 울려 퍼지게 할 방법이 있었죠. 시아버님은 살아생전 매우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은퇴한 교사였던 그는 가문의 명예와 인간의 도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는 민준 씨에게 남편의 도리, 남자의 책임감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께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절친한 친구, 평생의 지기가 한 분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시댁의 옛 이웃이자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 역시 교사셨죠. 두 분은 마음이 통하는 친구로 자주 함께 차를 마시고 장기를 두며 세상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저는 김 선생님과 연락하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마침내 옛 지인을 통해 그분의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전화를 걸어 박 선생님의 전며느리라고 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숨김없이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김 선생님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존경했던 친구의 가족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셨던 거죠. 그는 여전히 현명한 아내이자 며느리였던 최 여사님의 모습, 착하고 순했던 아들 민준 씨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께 영상을 보내드리자 그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박서방이 살아있었다면 그는 이 충격을 절대로 견디지 못했을 걸세. 그는 분명 아내와 아들 모두와 연을 끊었을 거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치욕으로 여겼을 걸세. 저는 김 선생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민준 씨에게 보내달라고요. 하지만 이메일이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시아버님의 제삿날에 직접 그것을 민준 씨에게 보여주시길 바랐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는 바로 그날 자기 가족의 가장 치욕적인 진실과 마주하길 바랐습니다. 저는 그가 아버지의 제사상 앞에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뒀는지 양심에 묻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가 항상 존경했던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 자신을 심판하는 판결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잔인한 복수였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비겁함과 무관심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한 인간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 시아버님의 제삿날은 늦가을, 쌀쌀하고 보슬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암울하고 슬픈 날씨마저 그 집안의 비극에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지도 안부 인사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그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제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될지, 이 마지막 일격이 정말로 민준 씨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아늑한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김 선생님의 침울하고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내가 아가씨가 부탁한 대로 했네.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민준 씨는 텅 비고 썰렁해진 집에서 조촐하게 제사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아직 그 가족에게 약간의 정이 남아있는 가까운 친척 몇 명만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최 여사님은 여전히 병원에 있어 오지 못했고 지영 씨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 분위기는 매우 암울하고 무거웠습니다. 그 집안이 여전히 명망 있는 모범적인 가정이었던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모두가 제사를 마친 후 김 선생님은 민준 씨를 마당으로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태블릿 PC를 건네주고 영상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는 민준 씨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들이 이 영상을 보길 원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의 옛 추억이 담긴 사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첫 화면이 나타나자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경악하며 얼어붙었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온몸이 떨렸는데 분노 때문이 아니라 고통과 치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 선생님을 올려다보며 절망에 찬 눈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이걸? 김 선생님은 어른의 무게가 실린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서연이가 나에게 보내줬네. 그 아이가 말하더군. 자네가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 집안이 어떤 꼴이 되었는지 직접 보길 바란다고.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심정이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고 말이야. 김 선생님의 말은 산산조각난 민준 씨의 심장을 꿰뚫는 마지막 비수와 같았습니다. 엄격하지만 자신을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지의 모습, 인간의 도리와 가문의 명예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집마당에서 친척들이 놀라서 쳐다보는 앞에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배신에 울고 가족의 붕괴에 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겁함과 죄에 대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민준 씨가 우는 것을 본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뒤늦은 눈물이었지만 아마도 그것은 깨달음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는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려 온몸을 적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랫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민준 씨가 완전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매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받아들였고 징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해라는 두 글자만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과는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3층 집을 팔고 그 돈의 일부는 어머니의 병원비로 일부는 지영 씨의 양육비로 보냈습니다. 남은 적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어 조용하고 폐쇄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에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문박씨 가문의 아들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돌아가신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도록 양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통쾌함이나 기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가시밭길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이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요. 더 이상 거짓과 배신의 그림자가 없는 새로운 장을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 비극과 눈물로 가득했던 이 이야기도 마침내 결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화처럼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결말, 정의가 실현되고 각자가 자신만의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된 결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점차 아물었습니다. 저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요. 과거의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고 더 가볍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 용서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었던 저의 순진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며 견뎠던 저의 나약함과 유순함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증오심을 품는 것이 제 영혼을 지치게 할 뿐이며 결국 상처받는 것은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 매우 평온합니다. 미디어 회사에서의 일은 점점 더 잘 풀렸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신뢰를 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하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저만의 보금자리였죠.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두려워하거나 남자를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동호회와 사회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건강과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요가 수업도 들었죠.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그들은 제게 삶의 기쁨과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독서 동호회 모임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 건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 다정하고 온화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건축가였고 저보다 5살 많았으며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을 겁니다. 그는 제 과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현재의 저라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졌죠. 그는 제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전 결혼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함께하기로 결심했고 신뢰와 존중, 나눔을 바탕으로 작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가끔 저는 공동의 친구들을 통해 전 시댁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정신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예전의 예리하고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기억을 잃었고 때로는 민준 씨조차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홀로 그녀를 돌보며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지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의 식사와 약을 챙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속죄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들로서의 책임을 짊어짐으로써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훨씬 더 일찍 했어야 할 책임이었죠. 지영 씨는 이혼 후 아들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었죠. 한 의류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고 두모자를 사랑하고 보살펴줄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기뻤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그녀는 행복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부 현우 씨는 출소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마 그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마주할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한때 경력, 가족, 명예 등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사람이 결국 자신의 비천한 욕망을 이기지 못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와 건우 씨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밀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뜻밖의 민준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 식료품 가게의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낡은 오토바이에 묵묵히 상자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아빠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초췌하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갈 때 우리의 시선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놀라움, 부끄러움, 그리고 후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증오도 원망도 없는 가벼운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우 씨의 팔짱을 끼고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과거는 뒤에 남았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밝은 미래, 제가 얻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제 모든 힘을 다해 지켜나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트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과거에 대한 저의 마지막 작별 인사와 같았습니다. 그 만남은 제 안의 분노나 경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죠. 저는 민준 씨의 변화를 보았고 그가 치르고 있는 대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실수라는 짐을 짊어지고 삶과 씨름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영혼 속 평온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승리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저만의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어두운 과거가 제 미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와 지금의 남편, 건우 씨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되신 부모님은 더 이상 저의 재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조금 걱정하셨죠. 하지만 건우 씨를 만나보고 그가 제게 보여준 진심과 성숙함, 그리고 사랑을 보신 후에는 완전히 안심하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셨고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건우 씨는 훌륭한 남편입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고 돌봐주며 항상 제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줍니다. 그는 제 과거를 결코 평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경험들이 오늘날의 강하고 꿋꿋한 저를 만들었다고 말해 주었죠. 그는 제 과거의 상처를 지워주고 사랑과 결혼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생겼고 이름은 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는 우리 가족의 기쁨이자 삶의 원동력입니다.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저는 한 여성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좋은 남편, 착한 아이,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평온한 삶. 저는 소박한 것들, 삶 속의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뜻한 가족 식사, 남편과 아이와 함께하는 오후, 공원 산책, 잠들기 전 딸아이의 따뜻한 포옹. 이 모든 것이 삶이 제게 준 값진 선물입니다. 가끔 깊은 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여전히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고통과 눈물을 겪었습니다. 한때는 절망감에 빠져 그 지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련들이 저를 더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게 삶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항상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쟁취하세요. 그것은 또한 침묵이 항상 금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악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가 그치면 하늘은 다시 맑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해 있더라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길의 끝에는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세요. 어둠을 헤쳐나갈 용기만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도울 준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도 저처럼 고통과 부당함을 겪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와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제 딸 아니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는 남편 건우 씨의 완벽한 복사본이었습니다. 외모부터 다정하고 인정 많은 성격까지요. 저희 부부의 사랑도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돈독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작은 보금자리를 가꾸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사람들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그들은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 더 이상 제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얄궂은 장난을 쳐서 다시는 엮일 일이 없을 것 같던 사람들을 다시 마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딸을 데리고 소아과에 갔을 때 저는 지영 씨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7,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그녀의 아들일 겁니다. 아이는 지쳐 보였고 창백한 얼굴로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예시를 들추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녀를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얽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영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치더니 황급히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망설이는 듯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과거의 야위고 순종적이던 동서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그녀는 저를 보다가 제 품에 안겨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부러움과 함께 그보다는 더 큰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저는 가볍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드님은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갖 고단함이 담긴 한숨이었죠. 열이 며칠째 안 떨어져서요. 너무 걱정돼서 혼자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정말 힘드네요.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처럼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의 삶이 매우 힘들다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만났던 남자도 얼마 후 떠나버려 그녀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매우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 저를 괴롭혔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사과였죠. 미안해요, 서연 씨. 나도 같은 여자로서 서연 씨를 이해하고 공감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고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 또한 그 비극적인 연극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기만과 자기 자신의 나약함의 희생자 말입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약값이라도 보태라며 약간의 돈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저의 진심 앞에 그녀도 결국 받았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서연 씨, 고마워요. 우리 여자들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나도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 만남은 저를 많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저는 용서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족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요. 용서는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더 밝은 미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으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편히 잠들게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해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평화를 찾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파란만장하고 눈물과 뼈아픈 교훈으로 가득했던 긴 여정이었습니다.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던 며느리, 자기 집에서조차 희미한 존재로 살아가던 저는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 모든 청춘을 걸었던 가족과 결혼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고 제가 가진 줄도 몰랐던 가치와 내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증오를 불러일으키거나 승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보고 한 가족의 몰락을 통쾌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밖에는 여전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 모욕, 부당함을 견디고 있습니다. 매일 사랑도 존중도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합니다. 두렵고 외롭고 사회적 편견과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라는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힘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일어서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만 한다면 분명 스스로를 구원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구도 당신의 인격을 짓밟을 권리를 주지 마세요.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여성은 사랑받고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으니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가면 분명 맑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외로움이야말로 자신을 되찾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조금의 용기와 믿음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과 공유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야말로 우리 여성들이 함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 나갈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유일한 존재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서연 씨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억울함과 고통에서 통쾌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평온함으로 이어지는 모든 감정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여정을 들으며 우리 각자도 자신만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댁의 위선과 악랄함에 분노할 것이고, 어떤 분은 그들이 받은 대가에 통쾌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한 여성이 보여준 엄청난 힘,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자존감, 존중, 경계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성, 특히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을 보여주죠. 주인공 서연 씨도 처음에는 다른 많은 여성들처럼 이른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디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평온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아와 감정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녀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맹목적인 인내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타인의 이기심과 악랄함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나약함으로 여겨졌고 그녀의 희생은 존중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서연 씨의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선의와 관용은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장소에서만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만약 우리의 선의가 이용당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격을 아무런 저항 없이 짓밟도록 내버려 둔다면 비극이 됩니다. 자존감은 이기심이 아니라 한 인간이 세상에 굳건히 서기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잃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중도 잃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남편 민준 씨의 역할입니다. 그는 불륜을 저지르지도 서연 씨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겁함, 무관심, 그리고 침묵이야말로 아내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이자 아들인 남성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가정의 기둥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성을 부당함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당함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비롯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공정한 목소리를 낼 줄 알고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못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때로 잘못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 씨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방식 또한 우리에게 용서와 앞으로 나아가는 법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전 시댁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었고 그들의 고통을 보며 통쾌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고 스스로를 위한 정의를 실현한 다음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증오심을 품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무겁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화를 찾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평온한 삶을 살 자격이 있기에 용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부당함과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약해지고 외롭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가장 큰 힘은 항상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고 잘못된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알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공유된 이야기는 교육 및 오락을 목적으로 제작된 허구의 창작물입니다. 모든 인물, 사건 및 상황은 상상의 산물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의 유사성은 모두 우연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삶, 가족,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문학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함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공격하거나 비난할 의도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보를 적절히 분별하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와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 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슷한 상황을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옆에 있는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앞으로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강하고 평안하며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